자, 이제 국어 기출문제 5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소설의 끝이고요. 현대 수필 그리고 희곡 시나리오까지 뒤에 연달아 이어져 있습니다. 현대 문학 그래도 읽을만 하고요. 그리고 읽었던 작품들이 그나마 있는 거죠. 고전 문학에 비해서는. 그래서 객관적인 정답을 도출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실제 정답이 일치해야 제일 마음이 편하죠. 근데 전혀 엉뚱한 답을 찾아서 이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점점 편안한 마음이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쌓이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138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역시 우리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부터 장마까지 앞에 윤은길의 소설들을 해왔습니다. 자, 아까도 비슷한 지문이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좀 귀여운 강도로 지금 집에 쳐들어왔지만 사실 주인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줄 거라고 했지만 웃기지 마, 개수작하지 마 이거 있었잖아요. 나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던 구절로 우리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런데 회유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회유라는 것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꿰는 거죠. 부정적으로 꿰면 이건 설득의 개념이 아니에요. 회유하면 생각나는 건 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썼던 시조 기억하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뇨. 이렇게 하여가를 썼던 것이 주제 자체가 회유거든요. 만수산 드렁칠기 얼거진들 어떠하냐. 우리 한번 이같이 얼거져서 100년까지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꿰는 것을 감언이설을 하는 것을 회유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틀려요. 나는 숨겨주고 싶은 거지. 일부러 감춰주고 싶었고 다만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까 문간방으로 들어가니까 대문은 저쪽인데요 하고 알려준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건 맞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당황하지 않게끔. 그 사람이 나 우리 집으로 갔는데 내 정체가 들켰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흔히 말하는 창피할까 봐 그걸 덮어주려는 일종의 배려예요. 배려를 지금 한 것이지 그게 회유했다 이런 측면이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하는 자존심이 역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미 이 말 속에 다 돼 있네요. 1인칭 서술자가 관찰 대상이 되는 인물. 그 인물이 이제 주인공이 된 거죠. 안동 권씨가 되겠습니다. 권씨예요. 앞으로 어두울 걸 암시, 역시 또 암시 나왔네요.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끝부분에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좀 일이 안 풀리겠다라는 걸 암시, 상징, 함축, 내포 어때요? 이제 그 말들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하시잖아요. 문학이 좀 편해요. 전에는 그걸 제가 신경 안 쓰고 풀었는데 진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암시한다, 함축한다라는 걸 좀 유연하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올라가. 이런 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책 읽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38번입니다. 그래서 회유라는 단어부터 이미 X 한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결국 문학도 비문학도 결국 생명력은 일종의 어휘에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휘가 안 되면 우리 앞에서 했지만 자괴를 스스로 괴로워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괴감이 든다.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자조적이다. 스스로 비웃는다. 조롱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책한다. 스스로 책망하는 거. 아니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좀 의식을 품었다. 그러니까 약간 자신이 없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게 우리가 회의적이라고 하잖아요. 숨어있는 문학 어휘들 또는 비문학의 어휘들 포함하여서 객관적 어휘는 충분히 늘 해줘야 합니다. 회유 상관이 없었고요. 자, 이제 2, 3, 4, 5 무려 4문제나 있는 법원직 문제입니다. 이제 다른 직렬과 달리 법원직은 완전 수능식 문제들이에요. 문학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절반 이상 나오는데 그중에서는 이렇게 한 지문에 여러 문제, 소설 같은 경우가 막 서너 문제씩 묶여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임철우의 소설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제 임철우라는 작가는 광주 민주항쟁 같은 소재도 많이 다루고요. 그러면서 이런 민중의 아픔, 이런 걸 역사적인 문제, 시대적인 아픔을 다룬 또 훌륭한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뒤에 또 나오지만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를 각색해서 소설로 바꾼 사평역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땅이라고 하는 소설이 1980년대에 광주의 작가 이렇게 또 평가받는 분이기도 한데요. 80년대를 많이 배경으로 소설을 썼던 분입니다.
자, 줄거리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의 힌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자, 5.1병과 나는 기동훈련에 대비하여 참호를 파다가 나는 지금 군인이에요. 나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철사에 감긴 사람의 유골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한 노인을 모셔오는데 수습하면서 이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돼요. 옛날에는 막 그 좌익 운동하던 사람들 막 파묻고 이러던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직후의 상황들도 있었고 아니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어떤 상대편의 인민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그냥 땅에 그냥 이름 없이 무명용사로 묻어놓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유골을 파고 그리고 수습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제목인 아버지의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 전쟁 중에 종적을 감춘 아버지와 관련된 과거를 떠올린다라는 마지막 서술어까지 주목해 주세요. 예전 시험 문제에는 그래서 이 유골이 아버지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유골은 어떤 사람의 유골이고 아버지는 이미 관련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념의 희생자라는 공통분모가 있을 뿐이지 나 역시도 그런 아버지와의 관계, 정을 느끼지 못한 채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쟁 중에 결국은 어디선가 사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종된 거, 행방불명이 돼 돌아가셨겠죠. 자, 그것을 이제 떠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역시 이제 군인이니까 현재 이야기에서의 계속 이제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였어요. 사실 원래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시신을 발견한 게 지금 먼저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게 옛날 엄마와의 이야기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생일이라서 내가 지금 상을 차렸다 이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좀 화가 난 거예요. 아, 어머니 도대체 정신이 있으세요? 하면서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춘기 때 아버지의 아버지를 느끼지 못한 채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막 폭발하고 어떡해요? 막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시간이 뒤늦게 어머니의 이제 눈물을 느끼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기다려왔고 그래서 유년 시절에 그 한산의 눈빛을 나는 기억은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기 전의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불운한 우리 같으면은 정말 불행한 역사잖아요. 가족 관계도 해체되고 이념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쩌면 아버지의 죽음을 예감하지만 그래도 하나 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 가족들이 여전히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뒤로 계속 갔어요. 어머니 역시도 알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묶어놓은 완고한 기만, 돌아가셨을 것 같지만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죠. 예, 그런 어머니의 그런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과거의 이야기였던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그 시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시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그걸 떠올렸던 거죠. 옛날에 첫 휴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그랬었지. 내가 화를 냈었지.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사실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이제는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가 우리 현재잖아요. 그렇게 시신을 수습해 주었던 노인입니다. 원래 소설 속에서는 그런 노인의 대사가 나와요. 이제 와서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이념의 희생자니까 이제 와서 좌익이었네 우익이었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남한이었네 북한이었네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잘 수습해 주자. 이런 말에 나도 그 미움이 다 녹은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용서하고 화해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아버지의 땅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면서 뭐 까마귀들도 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아버지를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떠올린 거기 때문에 상상이죠, 상상. 아까처럼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던 게 진짜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 구절을 보고서 진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신음을 토해내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 마치 그런 것처럼 저렇게 돌아가셨겠지. 저 사람처럼 유골처럼 돌아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굵고 탐스러운 눈송이들을 보면서 다 덮어버리는 거.
다 지우는 그런 눈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제 용서, 눈부시게 하얀 빛깔을 떠올리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화해와 용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의 문제라는 것이 꼭 싸워서 이기고 죽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가장 큰 복수는 용서다.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그런 미움도 저 눈송이가 다 지워지는 것처럼 눈을 통해서 세상을 덮어주는 것처럼 다 이해해야 되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되게 좀 휴머니티가 역시 살아있네요. 이념보다 휴머니티 이런 거 말이죠. 자, 이제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문제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바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 까마귀 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음산함과 불길함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는 있지. 누군가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새들도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느낀 거잖아요. 그러나 자, 이제 잘 보세요. 암시한다인데 틀렸다는 거죠. 암시한다는 제가 거의 맞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선지 전반적으로 암시, 이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추정하라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나야 할 전쟁의 희생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냥 음산한 분위기라고만 지금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신을 수습하고 하다 보니까 까마귀 떼들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 누군가의 희생자니까 정말 어떤 시신의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유골이니까. 하지만 그런 분위기에서의 나의 복합적인 심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앞으로도 또 전쟁의 희생자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는 그냥 흔히 말하는 오바예요. 오바. 에바예요. 에바. 그래서 오바한 겁니다. 아까처럼 비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네요.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어머니의 기다림을, 전쟁의 냉혹감과 함과 압박감을, 그리고 이제는 점점 아버지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암시, 그렇게 마지막이 되겠죠. 굵고 탐스럽고 지워버리는 그런 눈을 통해서 화해를 암시 또는 그런 미움의 감정을 벗어났다라는 걸 암시,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었고요. 자, 또 이 페이지 그대로 갑시다. 자, 143번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대로 다 줄거리 설명했으니까 바로 가도 되겠어요. 잦은 장면 전환이나 사건의 긴박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둘 다 틀려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역순행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순행적이라고 하기에도 물론 현재에서 과거를 잠시 회상은 하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은 있었어요. 언제 과거를 회상했다고요? 그 시신을 보자, 내가 첫 휴가 갔을 때 일이었었어. 어머니가 또 아버지 생신이라고 반찬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보고 내가 화를 냈었지. 이제와 생각해보니 엄마의 큰 사랑이셨어. 나도 이해해. 현재 다시 시신을 보니까 이제 이해해야겠어.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거는 있었죠. 근데 이것을 잦은 장면 전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게 어울릴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아까도 했지만 그 어려웠지만 수준을 높였던 소설 최인훈의 광장이나 아니면 조세의 난소공 같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려웠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좀 어려웠어요. 아니 이게 뭐지? 현재야? 과거야? 과거 아까 이 인물이 있었는데 또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 인물은 없고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고 이렇게 좀 뒤죽박죽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실험적으로, 의도적으로 작가가 현재와 과거를 막 교차하면서 쓰려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난소공이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잦은 장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드물어요. 역순행적이라고 해서 다 잦은 장면 전환은 아니에요. 이 부분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뭐를 보고 뭐로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온 거는 맞아요. 그것을 잦은 장면 전환이라고까지 보기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긴박한 사건은 여기 없잖아요. 사건이 긴박하려면 진짜 우리가 무슨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그 범인을 쫓으면서 막 잡으려고 도망가고 야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넘어지고 막 칼로 찌르고 됐고요.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있지만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되어야죠. 긴장감 넘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면 심리 중심이라서 긴박한 사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죠. 하나 헷갈렸지만 하나는 틀리게 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물론 둘 다 틀렸지만 그래서 확실히 아는 하나에서 X를 주면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1번의 인물 간의 대화라는 거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갈등 양상을 드러낸 것 맞아요. 자, 또다시 작품 속 서술자라고 했으니까 1인칭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여기만으로도
나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종일관 나는이 나왔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과거 해상의 교차라는 게 옛날 첫 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에 약간 이중적인 마음, 미우면서도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움도 있었겠죠. 하지만 미움이 커서 용서를 못했던 건데 이제는 그 시신을 보면서, 다른 시신을 보면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입니다. 자, 다시 소설의 제목,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이라는 소설 기억해 주세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 흔히 필독서라고 지정을 해놓은, 한때 교육부에서 그런 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해서 가장 꼭 권장할 만한 책 100권 이런 걸 선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읽게 하고, 그 의무적으로 막 독후감 같은 거 쓰게 하고, 실제 면접에서도 내겠다 이렇게 방안이 추진됐던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꼭 그렇게 진행은 안 됐지만 굳이 우리가 딱 100편 안에 넣는다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하는 게 있어요. 서울대 도서 100선 이런 게 있거든요. 권장도서. 그중에 이 아버지의 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로 역사적 아픔, 시대적 아픔을 또 화해와 용서로 끝낸다라는 메시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설에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세 번째 소설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까 임철우라는 작가, 광주의 작가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5.18 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도 있었고, 다만 이데올로기의 갈등, 상처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 갈등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휴머니즘 등을 통해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하는 것, 이런 데 좀 관심을 갖는 게 또 작가겠죠. 자, 결국 이 내용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시대적 아픔 당연히 있고 이데올로기의 갈등 극복까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뭐 좌절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무기력한 모습이 있다거나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상흔과 그것을 치유해 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기에도 나오고, 소설의 마지막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어디에서도 막 좌절하고 있고 무기력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치유라든지 스스로, 그래서 일부 갈등, 처음에는 동요했잖아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서도 상흔이 있다라는 것까지 모두 보기 또는 소설과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방식은 수능형 방식인데 최근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보기도 봐야 되고 글도 봐야 되지만 역시 틀린 게 확실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으면 확실히 3, 4번이 많은 편이고요. 또 분명히 비약적 진술이 있으니까 비슷하고 애매하고 헷갈리고 잘 모르는 거는 건너뛰는 습관, 그것이 실력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45번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자, 그래서 A였는데요. 바로 어머니가 가져왔던 스스로 묶어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라고 했어요. 원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거, 우리 사기치는 거잖아요. 속이는 게 기만인데 스스로를 얽어매어 놓은, 묶어놓은 기만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은 죽었을 거야? 아니, 안 죽었을 거야? 안 죽었을 거야? 아니야, 사실은 죽었을 거야. 이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그래서 괜히 생일상 차려는 놓지만 진짜 속마음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은 했겠죠. 그러면서도 그 그리움을 제사라고 생각하고 밥상을 차려놓은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는 현실과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심정 사이에서의 괴리. 항상 우리가 괴리라고 하는 것이 어그러질 괴라고 하는 거와 떨어질 리라는 것을 동시에 쓰는 한자 표기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특히 현실과 이상이 괴리 된다, 어그러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 동떨어짐, 서로 어긋나 동떨어짐, 이것을 괴리감이 든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두 가지 딜레마죠. 진퇴양난이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A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네 문제 법원식 문제로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갈게요. 다시 한번 임철우의 지금 또다시 사평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직에도 나왔던 원래 시였죠.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시골 간이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소시민들의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정말 인생에 대한 무거움, 침묵만이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어떤 난로가, 톱밥 난로가 사람들을 또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민중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에요. 다만 되게 연민이 바탕이 되어 있죠. 막차를 타고 기다리고 가는 시골의 간이역의 사람들의 삶은 좀 피폐하고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을 더욱더 서사적으로 좀 자세히 인물의 심리 등이 반영된 임철우의 두 번째 소설, 아까는 아버지의 땅, 이거는 사평역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밑줄 친 부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기침소리, 막차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산다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무엇이간디. 누구나 다 life is, 인생이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잖아요. 삶은 달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삶은이라는 것에서 나직이 누군가가 소리를 하자 다 저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그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그래서 중년 사내는 중년 사내대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디 벽돌담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중년 사내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여러 인물들 중에 대학생도 나와요. 어떤 서울 여자도 나와요. 이렇게 다들 하나하나 자신의 옛날을 회상하게 되죠. 항상 우리가 매개체, 아까 우리가 했네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자신의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 누군가가 야, 첫사랑이 말이야. 그럼 다 누구나 속마음은 나도 첫사랑. 이러면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게 바로 문제 속에서의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이미 우리가 촉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매개체라는 개념으로 내내 여기에도 뭐 매개체, 뭐 역할 이런 말들이 동일하게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되돌아보게 하는 매개체는 되지만 4번처럼 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매개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소재 자체가 결국 매개체나 촉매나 역할이나 다 비슷한 말들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촉매라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20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소설 어찌 보면은 더 막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이론서에서도 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안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추가 문제를 이론서와 기출문제 찾아서 철저히 객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필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에요. 나와도 쉽고 안 나와도 큰 부담은 없어요. 우리가 북 가는 대로 쓰는 걸 무형식의 형식,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을 수필이라고 이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다만 이제 수필은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끝에 가서는 그래도 사색, 교훈, 뭐 깨달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특히 관조의 문학이라는 말도 썼어요. 대상의 본질을 차분하고 담담하게 음미하는 것.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쓰지만 대체로 형식은 있어야죠. 처음, 중간, 끝. 주제가 끝에 나오고 이런 거 있어야 되죠. 현대 수필이라면은 엄청 많지만 고전 수필 중에서는 뒤에 다시 하지만 설 같은 거 있었어요. 유추의 방식을 통한 참화설, 슬견설, 경설, 주홍설, 주례설 이런 이제 설과 같은 장르도 끝에 유추를 통한 교훈,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깨달음의 즐거움, 1인칭의 문학, 특히 1인칭의 문학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살짝 헷갈린 분들이 있었어요. 소설 속에 나는 작가 자신이 절대 아니지만 왜? 그냥 만들어낸 서술자예요. 허구의 서술자예요. 하지만 수필 속에 나는 무조건 작가 자신이라고 했어요. 수필 속에 나는 무조건 작가 자신.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요. 단순한 가벼울 경의 경수필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셀런이라는 무거운 중수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논설문적인 사색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조지훈의 지조론 같은 게 이제 중수필로서 시험에 활용되기도 했고요. 자, 수필 우리 책에 보니까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요. 전체 15문제 정도 있네요. 그중에 10문제 정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빠른 시간에 풀어도 될 거예요. 자, 심지어는 군무원 시험에 이게 순서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을 살짝 당황하게 했지만 사실 이 지문이 이미 그 이전 군무원 시험에 또 있었던 김소운의 특급품이라고 하는 시험에 잘 나오는 수필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특급품은 바둑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특급품이 사실은 이미 수능에 나왔어요. 99년 수능에. 그래서 예전 수능에 나왔던 문제와 똑같은 게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유추라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용으로 보면 결국 금이간 바둑판을 통해서 비자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시련을 이겨내니까 더 좋아졌다는 거죠. 바둑판이 특급품 바둑판이 된 거예요. 다만 이겨냈을 때, 전화 위복이 됐을 때, 전에보다 더 좋아졌을 때 바로 이 바둑판 이야기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 이게 바로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하고도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시련을 겪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감옥에 갔다 왔지만 결국 반성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시장이 되었다. 뭐 이런 정도까지가 결국은 일종의 환골탈태한 거예요. 전화위복이고 또 좋은 의미로서는 전에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중 나온 게 더 좋아졌기 때문에 뭐 청출어람과 관련한 수능 문제도 있었거든요. 한자성어로. 그래서 이런 글의 흐름을 유추라고 한다고 했어요.
바둑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둑판에 빗대어 인생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순서 문제라서 살짝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비자반이 어떠냐라고 하는 비자반의 특징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바둑판입니다. 자, 선지로 보니 무조건 나 아니면 다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1년, 2년 내버려 둔다.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자, 이제 비자반이 이런 것인데 하면서 바둑판을 말하며 유연성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 다가 먼저였을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바둑판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그러나 특급품 바둑판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라로 간 정답이 여기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마로 이어지기 때문이겠죠. 특급품이 있는데 원래는 갈라진 가느다란 흉터가 있는 깨진 바둑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둑판이 갈라졌지만 오히려 더 좋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열이 가긴 갔지만 깨지긴 했지만 더 좋아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수해두고 그런 다음에 1년, 2년, 이태라는 게 2년이잖아요. 3년까지 내버려 두다 보면 나중에 들러붙어 유착하고 희미한 흔적만 남았지만 바둑판은 더 좋은 것으로 승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연성이라는 특징을 마지막으로 이 지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특급품이 된 것이 정말 재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후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면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역시 이렇게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고 마치 묵은 된장처럼 잘 시련을 꿋꿋이 담담하게 묵묵히 이겨내다 보면 더 좋은 사람으로 승격이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특급품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관조적 수필, 깨달음의 수필이 되겠죠. 정답을 이런 순서를 통해서 다로부터 다시 라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비자반의 특징을 말하는 앞에서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라와 마를 통해서 깨진 바둑판 이야기, 깨진 바둑판에서 다시 그리고 유착이 될 정도로 놔두다가 결국 더욱더 좋아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2개씩만 순서를 묶어도 순서 문제에 당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가 비슷한 지문이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뒤에 우리 고전문학 보면은 뭐 어부사시사 그러면은 한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정도로 뭐 관동별곡 이런 것도 잘 나오는 편인데 이 수필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 뭐냐? 어휘예요. 어휘. 자, 어휘만 제가 추가로 더 체크해 볼게요. 우리는 부드러운 것을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부드러울 유자까지. 그리고 또 한 시험에 잘 나오는 아까 위에 유착, 들러붙는다라는 정경 유착처럼 들러붙을 착 우리는 교차고 할 때 차있죠. 접착제 붙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균열이라는 한자도 역시 엄청 잘 나오는 한자였잖아요. 이미 균자가 거북귀, 거북후가 아니라 터질 균이라고 하는 것, 찢을 열이라고 하는 균열 한자도 봐주시고요. 또 예측하지 못한 것, 헤아리지 못한 것을 불측이라고 했고요. 목침감으로 전락한다, 격이 떨어진 것을 전락이라고 하죠. 흥미진진하다 할 때 진진한 묘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한자 다시 만들고 나와 있는 것은 한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순서는 한 문제, 더 순서 말고도 유추라는 전개 방식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자, 158번입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서울시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숨어있는 네모, 불문곡직하는 직설이라는 말이 더 한자성어로 매력이 있네요. 묻지도 하고 따지지도 않는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 불문곡직하고 다이렉트죠. 직접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의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애둘러서 말하는 것. 우리는 흔히 애둘러서 말하는 것을 완곡이라고 했잖아요. 특히 완곡이라는 표현 자체, 완만하고 순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여성이라는 것에서 완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애둘러서 구불곡자를 쓰는 것을 완곡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보통 부드럽고 순하다라는 말을 쓰라고 했어요. 여자일자는 여기에 이미 바깥에 있었고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한자를 썼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부드러울 완자, 애돌다라는 의미의 곡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돌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늘 했었어요.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언어의 지령적 기능에서 우리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결국은 틈이 있고 공간이 있고 뭐 여지를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다이렉트로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좀 삭막하다라는 거죠. 좀 충격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의미 하나는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썩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야, 너무 이게 극으로 달리는 거야. 우리 현실이 막 세태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막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온통 사물과 형태 이런 게 모든 게 있는 걸 이제 물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뉘어지는 세상이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약간 여지를 주고 완곡함의 이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상반된 세 가지와 확실히 구별이 되어 있었고요. 불문곡지까지 한자성어도 아시고요. 자, 159번 바로 갑니다. 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법정 스님의 수필이네요. 우리들 법정 스님 그러면 거의 무소유밖에 몰라요. 하지만 무소유 말고도 수필이 엄청 많죠. 여기 지금 제목을 보니까 원래는 거꾸로 보기, 거꾸로 생각하기 지금 이런 게 지금 끝에 가서 지문에 보이잖아요. 내가 재작년 뭐 여름이었는데 하면서 이제 그냥 누워서 바깥에 뭐 산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시선을 돌려보니까 팔베개를 하고 눕거나 모로 돌아 눕거나 이거 봐라 하고 막 갑자기 물구나무를 가랑이 사이로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다는 거죠. 거꾸로 보는 거죠.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늘 가는 길만 가지 말고 좀 다른 길로도 우리가 한 번씩 가보고 또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가보고 이렇게 하면 또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야도 좀 넓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눈으로 보아라, 시선을 달리 보아라,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겠죠. 하지만 뭐 왠지 무소유, 막 1번 이건 우리가 법정 스님이라는 걸 알고 가면 무소유지만 이게 사실은 무소유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게 모르잖아요. 알 게 없고요. 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거꾸로 보고 거꾸로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160번, 161번 연결되어 있는 역시 두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긴 수필은 수필인데요. 일종의 문학과 관련된, 문학과 건축의 유사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건축가예요. 그런데 문학과 건축이라는 것의 지향점이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학과 집의 유사성을 지금 찾아나가는 수필이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은 문학에서의 집 그러면은 정말 우리 홈이라고 하는 게 애톰, 집으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결국 되게 포근하고 편안한 안락한 나만의 공간이죠. 집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나만의 휴식처, 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끼리 같이 살지 마라. 이런 거 우리 대학 때도 많이 하거든요. 친해서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안 맞는 게 생겨요. 스트레스도 생겨요. 그래서 좀 싸우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만의 공간을 우리가 또 원하기도 하죠. 자, 내가 짓고자 하는 집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표방하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제목 자체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이라고 했어요.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거,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걸 동상이몽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정답 4번에 문학과 건축의 공통점들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비교를 통해서 두 대상에 나아가야 할 방향, 그게 결국은 사람 냄새 나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161번 한 문제 더 가봅시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정답은 역시 4번이 되는데요. 문학과 건축은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사실은 공통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표현 방식이 같냐? 그럴 리는 없죠. 칠판 한번 봐보시면 문학 속에서의 어떤 삶의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들어오면서 본래 의미들 속에서의 집에 대한 이해 등이 잘 녹아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문학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학 속에서는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다는 게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 방식이 같겠습니까? 문학의 표현 방식이라면 늘 우리 했던 것처럼 뭐 수사법, 뭐 직유법, 은유법 이런 거, 역설 반어 이런 거 우리가 표현 방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건축에서의 표현 방식이라는 게 같겠습니까?
또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가치나 사고방식 등이 잘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역시 문학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적이라는 것은 지향하는 것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 뭐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은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애초의 표현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라는 것까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겠죠. 교묘한 의미의 공통적이다 이것만 지금 현혹시킨 거예요. 앞의 내용을 잘 보시면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에서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했고요. 이런 문학과의 관계를 알면 건축에서도 더 높은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았으며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게 이 글 안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두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게 살짝 중수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왜 수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단순한 뭐 서사적 수필들, 이야기 같은 수필도 있습니다만 사색과 철학이 더해지는 그런 수필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162번입니다. 자, 이것도 김자해라고 하는 수필가의 그 늙은 인력거꾼이라는 1938년 일제강점기 때의 수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거꾼 나오면 거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사실 하나밖에 모르는데 일제강점기에 있던 인력거꾼 이야기를 결국 시대 상황과 좀 관련되겠죠. 인력거라는 교통수단이 일제강점기 때 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런데 이쪽 읽다 보니까 나 있고 남편이 근무하는 대학이라는 것으로 봐. 남편이 아마 대학 교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서 남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늙고 어수룩한 인력거꾼의 이제 인력거를 타고 가는데 엄청 싼 삭스를 주고 가는데 보니까 막 기침하고 막 빨리 못 가. 우리 같은 막 택시를 탔는데 택시 하시는 분이 나이도 많으신데 빨리 못 가. 그래 나는 급해.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바로 부싱. 가지 마세요. 멈추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지고 원래 올이 어떤 되게 10전이라는 싼 가격에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아닌 한 1점만 주면서 휙 던져주고서 난 빨리 가야 된다고요. 이 할아버지가 이러면서 그냥 막 내린 거예요. 좀 싸가지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온 후 생각을 했던 거예요. 혹시 이 할아버지가 어떨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바로 쓰러졌던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쓰러졌는데 그냥 외면하고 탄 후 아니야 난 잘못 없어 난 죄책감 느끼지 않아 했지만 죄책감을 느꼈던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 할아버지 어디에 있을까 좀 괜찮을까 별일이 없을까 하지만 어쩌면 나는 또 내일이 되더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내리세요. 멈추세요. 이렇게 나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들이 그만큼 삭막하니까 가장 우리가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용어로 합리화할 때가 뭐예요? 그냥 나의 행위에 대해 정당화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인 걸 알면서도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우리가 항상 심리 기제, 방어 기제 중에 합리화라는 게 있으니까 저 여우의 신포도 이야기, 저거 포도 실 거야? 맛이 없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아쉽게도. 자, 그래서 어쨌든 기억에서 느끼는 감정, 즉 기억이 니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미안함도 있어요. 약간의 죄책감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이 되더라도 나는 또 그런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며 현실의 모순의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돈은 쓰면서도 그 돈도 아까웠던 거예요. 하지만 잘 보시면 자, 볼 수 없는 것의 내용을 통해서 2번 인력거꾼을 다시 만날까 봐 불안해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걱정은 했지. 내심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사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살짝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혹시 또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쩌면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노인을 다시 만나더라도 나는 어쩌면 그 행위를 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뿐이지 뭐 다시 만날까 봐 두렵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것 아닙니다. 1번에 오답자가 있었어요. 인력거 삭스를 싸게 불러서 만족스럽다. 그럼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삭시 싼 데가 북경보다도 더 싼 곳은 없을 거예요. 만족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누리라는 단어 때문에 애누리도 없이 10전을 불렀다가 되게 싼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값이 싸다 10전이라는 것은. 참고로 애누리라는 것은 뜻을 원래 3가지로 사전에는 나오지만 시험용으로 한 2가지 정도. 즉 주인 입장에서 다르고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데요. 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정가보다 더 남는 돈.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옷가게 같은 거. 애누리 없어요. 남는 돈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싸게 팔아요. 애누리가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거고. 아니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싸게 해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애누리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물건의 값을 깎는 거예요. 약간 상반된 뜻인데요. 둘 다 있어요. 이 느낌에서는 뭐예요? 인력 거꾸는 남는 돈도 없이 십전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리로 보면 더 불러도 되는데 이 나이든 인력 거꾼이다 보니까 늙은 인력 거꾼이다 보니까 싸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만족스러웠죠. 자, 이런 게 지금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나의 감정은 미안, 아니면은 걱정, 앞에서 갈 때는 짜증 이렇게 해서 내리세요, 멈추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리세요가 아니겠죠. 멈추세요가 지금 된 거네요. 그래서 2번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고요. 자, 163번입니다. 또 엄청 유명한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정말 귀감이 되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돌아가셨지만 전 신용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이 감옥으로 가게 된 것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실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고 그 감옥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글들 뭐 이런 걸 많이 또 남겨서 그래서 역시 아까처럼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빌려보는 대출 도서에 항상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책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물신성이라고 하는 것. 역시 뭐든지 사물이 신처럼 되는 것을 물신성. 우리가 많이 쓰는 황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배금주의라고도 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걸 배금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물신성이 사람의 만남을 멀리 떼어버리고 내어놓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는 뜻을 깨닫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들이 너무 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가 참 어렵더라. 뭐 이런 이야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네요. 아까 자본주의가 물신주의, 물신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황금 만능주의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인간의 본성을 파괴한다. 왜 멀리 떼어버리고 온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쉽구나, 안타깝구나 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함께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두 다 좀 공유하고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좋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보니까 함께 살아간다, 공유한다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럴 수는 없으니까 물신성을 극복하는 것.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문학 작품이 표방하는 게 그런 휴머니즘 같아요. 그래도 정말 불쌍해하고 좀 나눠주고 안쓰러워하고 내 떡 조금 떼어주고 이런 기본 감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때? 뭐 나만 그래? 뭐 다 도둑놈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각박한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수필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지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보통 중지를 모은다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우리 한자어로. 여러 사람들의 지혜.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중지,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무리의 뜻을 모은다. 중지를 모은다고 합니다. 자, 164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무소유가 나왔네요. 아까도 우리가 법정 스님의 수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전형적인 무소유의 시험용 뭐 다 아는 수필입니다. 특히 중요한 구절들이 몇 개 보이잖아요. 집착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특히 역설적인 표현,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라는 전형적인 역설적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난초에 대한 어떤 소중한 마음이 결국 소유로 변하게 되고 소유하자 집착이 되고 집착하자 번뇌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걸 버려야 오히려 달관의 경지,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고 한 깨달음을 이제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경계로. 그래서 원래 이게 무소유하고 많이 관련되는 게 아까 참화설, 말을 빌려 탈 때 일이었다 하는 고려시대 이곡의 참화설에서도 소유에 대한 경계,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구나, 모든 건 다 빌린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 역설도 직접적으로 보였고요. 난초를 기르는 것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애정을 갖다 보니까 너무 집착하고 어디에도 못 가고 실제 우리가 뭐 화초 같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어디 못 가요. 막 물 줘야 되고 다시 들여놔야 되고 또 다시 햇빛도 보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소유의 영리라고 했어요. 무소유의 영리라는 것은 앞의 내용의 그 역설적 표현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역설적 이치 이렇게 우리가 줄이면 돼요. 영리라는 표현 자체가 사전적으로 딱히 있다기보다도 만든 거예요. 역설적 이치다.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많은 것을 갖게 되었고 크게 버리는 사람이 결국 오히려 크게 얻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훈적이며 여전히 우리는 달관에 또는 그러면서 관조에 여러 우리 어떤 수필에 어울릴 수 있는 참 좋은 글이죠. 자, 166번입니다. 자, 지문을 다 넣지는 않았고요. 이항하의 실록 예찬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앞에 지문이 원래 있었습니다만 제목 자체가 주제죠. 제목이 실록 예찬이며 주제도 결국 자연을 예찬한 거예요. 물론 실록이라는 것은 5월의 자연,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계절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예찬하는 실록 예찬이었습니다. 그럼 벌써 자연 친화적이 나와야 되고요. 그 자연 친화적이 조식의 시조인데 조선시대에 그래서 조식은 두류산 양단수를 옛날에 소문으로만 듣고 이제와 보게 되니 즉 두류산이 지리산의 옛 이름인데요. 전라도 지리산의 양갈래로 내려오는 폭포수 양단수에 엄청 유명한 곳이래요. 양단수를 옛날에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벌써 엄청 감격스러웠겠죠. 야, 거기 진짜 아름답대.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아름다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연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 그림자까지 잠겨 있더라. 아이야, 무릉이 어디냐? 나는 여기인가 하노라. 두류산 양단수에 와서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무릉도원이로구나라는 자연 친화적인 거듭 자연에 대한 예찬이라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정서를 드러냈다 하면 답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무릉에도 네모넣기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도하에도 네모넣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도연명의 도하원기에 나오는 무릉도원, 도교의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약간 이상화해서 쓴 거예요. 진짜로 갔더니 도화 복숭아꽃이 물에 떠 있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이곳이야말로 무릉도원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2번 오해하면 안 되죠. 고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여던 길이 앞에 있으니 나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학문회의 정진. 아예 짧게만 늘 반복해서 쓰게 되는 이황의 도산시비곡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작품, 특히 현대와 고전을 넘나드는 대표적인 게 시조니까 현대 작품 주고 시조 4편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시조는 다다익선, 많은 시조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원래는 도산시비곡이 절반은 학문이요, 절반은 자연인데 바로 학문을 내가 계속 고인처럼, 이때 고인이라는 것은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때 옛사람이라고 하는 한자로 적어놓으면 공자, 맹자 같은 옛 성현들을 뜻하는 것이고 옛 성현들이 가던 길이 있어요. 학문의 길이 있으니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자, 3번에서는 그냥 여울물이 슬피 울면서 간다라고 하는 원호의 시조네요. 그러면서 역시 단종을 생각하는 건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임과 이별하면서 슬펐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게 단종과 이별하고 유배지에다가 단종을 맡겨놓고 돌아오면서 생육신이에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간밤에 울던 여울이 슬피 울어서 지나간다. 감정이입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울물이 슬피 울지 않아요. 그냥 물은 흘러가는 건데 이제 생각하니 저 님이 울어서 보낸 것 같다. 저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어서 님에게 보내주고 싶다라는 생육신이었던 원호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서 이게 임금이 이미 단종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처음부터 단종과 이별한 슬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알면 더 좋겠죠. 나중을 위해서. 자, 4번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자연 친화, 실록 예찬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늦가을 농촌의 풍요로 늦가을이라는 계절 확인해 주세요. 농촌인데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늦가을이면 결국은 먹을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풍요로움의 만족감을 이야기했던 황희정승, 황희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을의 소재, 대추도 익었어요. 밤도 익었어요. 벼를 뱄더니 그 벼 아래 조그만 논의 개까지도 잡게 돼서 다 먹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일석사조예요, 일석사조. 늦가을에. 그때 마침 또 술이 익어갔는데 채장수가 돌아가서 바로 술을 마시려면 위에 찌꺼기를 걸러내야 돼요. 근데 찌끼를 걸러내려면은 채라는 게 필요해요. 채로 걸러내야 되니까 그때 마침 공교롭게 일이 뜻대로 잘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속담 자체도 있죠. 술 익자 채장수 돌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이 뜻대로 잘 됨.
일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먹고 이하리에 매우 만족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만족감 좋다, 풍요로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문에 의한 실록예찬, 자연 친화적이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현대 수필도 그리고 또 고전에 아무거나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 시조와의 연관성이 있어서 이미 객관적인 시조, 특히 2번 같은 걸 보고서 쌤 학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딱 보고 이거는 학문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67번 이미 우리가 했어요. 역시 비자반의 김소은의 특급품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그 긴 지문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도 있었고요. 놀랍게도 이게 2012년 군무원 시험인데 공교롭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똑같이 99년 수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의아해하는 부분은 있는 거예요. 이 당시라면 군무원 보건 문제잖아요. 보건 문제인데 보건을 정말 제대로 한 거냐 이런 약간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구전대로 내려온 보건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야 군무원이 좀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수능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줬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미 장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이미 금간 바둑판 이야기를 떠올리는 처음에는 안 좋았던 거잖아요. 훔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하지만 잘못의 회한을 느끼고 후회하고 시작이 되어 결과적으로 선정을 베풀었다라는 것이 이제 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시련, 극복, 격이 올라간 거죠. 어떤 위기도 있었어요. 시련도 있었어요. 극복했어요. 그래서 더 좋아진 거죠. 이 과정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련을 겪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과 바다의 시련이었는데 좌절하지 않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않은데 그걸 더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그래서 더욱 좋아짐. 말 그대로 1등급 바둑판이 특급품 바둑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격이 올라간 것까지 찾으라는 거죠. 이것이 정답 3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수필 문제 재밌죠. 사실 우리 학생분들이 쌤 문학 재밌어요 막 이렇게 쌤 줄거리 막 이야기해주면 너무 좋아요 이런 거 하는데 저도 해주고 싶은 부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읽어왔던 책이 아마도 수천 권, 과장하면 수만 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문학작품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데 또 시험을 위해서 압축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저렇게 두루두루 시간에 쫓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라도 막 더 설명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수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딱 하나 남았군요. 희곡 시나리오와 함께 그러면 시간상 고전 문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쉬었다 하시죠.